마약류라는 이유로 청소년들 역시 약국이나 인터넷상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오픈마켓이나 소셜 커머스 판매 실적만 살펴봐도 대부분의 판매처별로 1년 새에 400% 이상의 상당한 양이 판매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식약처는 이 제품을 올 10월 1일부로 의약 외품으로 지정하고 판매 금지 조치 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국이나 인터넷상에서는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청소년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제 없다고 보시나요? 일단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전자담배나 기기장치들을 여성가족부 고시로 유해 물체로 지정을 이미 했습니다. 다만 네, 이 그렇죠. 비타스틱 같은 경우는 니코틴이 없다고 해서, 그런데 피우는 청소년의 목적은 담배를 연상할 가능성이 커서 조금 더 검토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유해 약물하고 유해 물건을 두 가지로 지정해 놓았는데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는 유해 물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이 제품들은 공산품이라는 명목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유해성 검사 없이 판매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체에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비타민이라서 괜찮다며 흡입하는 이 부분 심히 우려가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고, 심지어 미국 FDA에서는 비타민 가열 시 유독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2014년 10월에 열린 WHO의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의 제6차 보고서입니다. WHO는 END에서 즉 니코틴이 없는 전자식 담배 역시 전자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죠? 네. 네. 이러한 권고의 배경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 역시 흡연과 유사한 행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실제 흡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8월에 열린 제7차 총회 보고서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비흡연 청소년보다 흡연 시작 가능성이 적어도 2배 이상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자료들만 보더라도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이것을 피우게 되면 습관 효과를 발생하여 추후 실제 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정감사 전 청소년 보호법에 이와 같은 제품을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이래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비타스틱, 릴렉스틱 등과 같이 니코틴은 없지만 사용 행위 자체가 담배와 유사한 제품들이 현재도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고 앞으로도 다른 형태로 개발되어 출시될 것으로 많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물건을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하여 청소년 보호법 취지에 맞게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흡연 조장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식약처나 관계 부처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관님,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 PPT 보시면 포털과 SNS상에서 단순히 마약류 이름을 검색만 해도 필로폰이나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 체험제인 향정신성 의약품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 마약류가 거래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명백히 약사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과 후기 등을 음란성 사진 등과 함께 게시글로 올려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현상이 SNS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최근 보호관찰기관에 무단 이탈을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매하는 등 비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이 재판에 넘겨진 안타까운 소식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네. 보호관찰 기간에 무단 이탈한 10대 청소년이 마약 투약의 조건 만남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마약류는 성폭행과 같은 범죄 수단으로도 이용되며 잘못된 사용 방법으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물입니다. 이러한 위험 정보들에 청소년들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는 그 자체는 심각한 문제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청소년 마약 사범 적발 현황에 대해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지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못 받았지만 이 온라인상이나 인터넷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채팅 앱이나 인터넷 채팅 그리고 이런 청소년 유해 물질 판매에 대해서는 우리 부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경찰청이나 방통위에도 적극적으로 이 조치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10년 25명이었지만 지난해 128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종 매체들의 보급과 확산으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인 지금 발견 즉시 폐쇄로 이어지도록 실질적인 대책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통이나 경찰청에서 불법 유해 정보들에 대한 모니터링, 심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판매하려는 업자들보다 항상 한 발 늦는 늦장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앞섭니다. 이에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로서 청소년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 인지하시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 꼭 수립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받았는 걸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011년에 41명이 검거가 됐고 2014, 12, 13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 특별히 이 부분도 별도로 경찰과 단속 부분을 한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 부분 청소년 관련해서 지금 이탈이 가능한 여러 통로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당의 신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저는 일본의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는 우리나라 민족 정체성하고 직결된 문제라 뭐 여야 문제도 아니고 장관님이나 저나 아마 문제인식은 같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은 사실 19대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여가위 위원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 6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여가위 위원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약간 흐지부지 되고 있는 위안부 백서 사업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는 빠른 추진을 독려를 하셨더라고요. 화면을 봐주시면 당시 김희정 장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뒤쯤에 아마 이게 2014년 7월에 질문하셨기 때문에 2015년 제가 7월쯤에 자세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백서가 나오게 되는 거는 뭐 일본 고노다마 보고서가 영문판으로 나와서 그 배포가 될 건데 그렇게 되면 너무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4만 5천 건의 사료가 이미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조사가 된 바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빨리 백서 기간을 당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그 정춘숙 의원님 질문 때 아직까지 백서가 안 나왔잖아요. 백서를 이렇게 더 뒤로 미루시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 거죠? 빨리 마무리를 하실 거죠? 사실 그 백서 부분도 결국은 한일 합의나 일본으로부터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저도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백서는 일종의 우리 역사를 기록을 하는 거지 뭐 다른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만 쓰이는 건 아닐 그런 거라고 형태도 생각해서요. 일본이 부담을 많이 느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제 백서는 마무리는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죠. 백서 곧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위안부 역사관에 대해서 여가부가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이때 여가부 예산뿐 아니라 성금으로 지원이 되거나 이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좀 해주고 각계각층의 성금 지원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제 그런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위안부 역사관을 운영하는 이제 노하우나 여가부가 보유한 콘텐츠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빨리빨리 개관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결산위원회에 이제 보면 저게 장관님께서 그 국회의원 시절에 지적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의 멸실, 훼손 방지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이나 저희 지금 질문하는 저나 뭐 기본적인 생각은 같다고, 문제 인식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더 그다음에 여쭤보겠는데요. 저도 이제 그 아까 박주민 의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유네스코 등재 사업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예산을 보면 피해자 지원 사업, 기념 사업, 그다음에 교육 및 홍보 사업이 있는데 저기 자료를 보시면 기념 사업의 경우에는 한 30% 밖에 집행을 안 했고요. 그 30%도 사실은 1억 5천만 원은 화해치유재단 운영비로 쓴 거고, 유네스코 등재 예산을 포함한 교육 홍보 사업은 뭐 거의 완전히 제로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는 위안부 피해자 관련 예산이 약 11억 원이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산 때, 여가부 결산 때도 뭐 한바탕 홍역을 치르면서 그 민간 차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사업, 유네스코 등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이제 부대 의견을 달았는데, 내년 예산에 보면 유네스코 등재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또 교육 및 홍보 예산도 15억에서 4억 6천만 원으로 거의 7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여가부 주요 업무 보고를 해주신 거 33쪽을 보면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물 관리 홍보는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예산들이 줄어드는 걸 보면 정말로 홍보를 강화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가 하는 게 좀 의심이 되고, 또 하나는 올해 9월에 이렇게 그 공모가 됐던 거죠. 공모가 됐던 국제학술 심포지움 공모 현황을 보면 위안부 관련 NGO에서 그냥 저기가 관련 NGO, 저기가 2016년께 잘못됐네요. 관련 NGO로 이렇게 슬그머니에서 위안부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2, 28 그 외교장관 합의 이후에도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정부는 국제사회의 논의에는 앞으로도 계속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위안부 문제 진실을 알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신 만큼 좀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내년에도 위안부 관련 교육이나 그다음에 홍보 예산, 국제 심포지움 뭐 이런 기념 사업들을 좀 계속 잘 추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뭐 의원님께서 어떤 염려를 하시는지 충분히 제가 이해를 됩니다. 뭐 저 또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합의 이후에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각도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합의 자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거를 교육에서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교육 교과서나 이런 내용들의 이견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진심은 좀 믿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올해 지금 사실 이번 주가 제대 군인 주간입니다. 혹시 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국가 유공자나 그리고 제대 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 혜택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가유공자가 먼저 사망해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경우는 배우자가 갈 수 있는데 반대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사설묘지나 납골 땅을 이용하다가 유공자가 사망한 이후에 다시 재이장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5만 1,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5만 1,000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희가 그냥 대략적으로 최소 이용료나 관리비 뭐 이런 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유족의 경제적인 부담이 한 770억쯤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배우자 사망 시기에 따라서 어떤 분은 뭐 먼저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분은 못 들어가고 이런 건 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건 좀 그 보훈처랑 얘기를 하셔서 좀 그 개선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는 보통 남성이 99%이기 때문에 그 배우자는 대부분 여성이거든요. 그 여성들은 또 경제적인 능력이나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좀 부탁을 드리는데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 사실 국립묘지 안장하는 부분이 경쟁이 좀 많이 심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여성가족부 입장에서 그 배우자 결국은 다시 배우자도 함께 안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훈처하고 상의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실시를 해서 타당한 부분을 좀 확보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부처 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법안이 발의되면 좀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특정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실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새누리당의 김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산시 단원구 갑의 김명현 의원입니다. 장관님, 그 다문화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법상 다문화 가족이 국제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그 귀화자들과 포함된 가족 여기 이렇게 극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거주 외국인들이나 외국인 근로자들 또 같이 온 중도 입국 청소년들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가 지원 범위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사실 중도 입국 청소년은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이미 저희 서비스 대상 영역에는 포함이 다 그 되어 업무 있습니다. 지침의 대상 네. 영역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네. 일선에 있는 실무자들은 네. 업무 지침에 돼 있지만 이것이 현행법에 규정이 안 돼 있는 걸 갖다가 지침으로 하려니까는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외국인들은 거기 사고도 좀 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났을 때 너 왜 규정에도 없는 거 그걸 해갖고 이런 일이 생기냐 책임져. 이런 일이 안 생기겠어요? 일단 그 외국인 자체에 대한 서비스도 특별히 거부하지는 않지만 특히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해서는 다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고 그거는 법 개정 이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예. 지금 국내 93만 명이 예?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 딸려 있는 중도 입국자 청소년 초중고 학생들이 12,00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만 전체 중도 입국자들이 청소년들이 12,000명 중에 초중고 재학생들이 7,400. 그 나머지는 학교도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이것을 명확하게 법으로 개정을 해서 정의를 내려놓고 그거에 대한 지원 계획을 체계적으로 해야지 이 사람들이 결국은 또 이제 그 재혼해서 먼저 들어갔는데 나중에 딸려 들어온 자녀들도 이제 중도 입국 자녀에 포함되어 있는데 얘들 학업 수준이 중학교 2학년 나이인데 초등학교 3, 4학년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학교에서는 또 다문화 사회의 정의라는 것은 차별 없이 교육을 받는 거다. 또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면은 또 차별이 된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해갖고 학교에서 선생님마다 개념이 틀린 거야. 어떤 분들은 우선 가르쳐서 얘를 특별하게 나머지 공부를 시켜갖고 해야 되겠다는 선생님들이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그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자도 한글 모르는 애들 갖다 막 진급을 시키고 중학교로 보내놓고 초등학교에서는 온누리반이나 이런 데서 체계적으로 그나마 좀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중학교는 그런 대책도 없이 받아놓는 거예요. 특별 학급도 없고 또 그 특별 교육을 받은 교사도 없고 이런 게 지금 이렇게 지역의 일상인데 이것을 학교 갈 때마다 교장 선생님들이 붙잡고 우는 거예요. 막 이 아이들을 어떡하냐고.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너무 여유가 있어요. 이것을 그냥 인도적으로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한다고 일선에서 그 선생님들이 움직일 거며 또
그 지원센터에 전국에 217개인가 있죠? 네. 그 지원센터에서 센터 직원들이 생각이 다 틀린데 몸을 사리는 친구들이 있고 사고 나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적극적인 직원들도 있고 전부 케이스가 틀리잖아요. 그런 과정에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거를 체계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지금 국내에 체류하는 거주 외국인들, 외국인 근로자, 또 그의 가족들까지 범위에 포함시켜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킬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냉정하게 딱 잘라놓고 할 건지 이거 한번 고민을 직접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판단을. 물론 지침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데 좀 더 살펴보고 만약에 필요하면 법 차원으로 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학력 격차도 굉장히 심하고 우리 VS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좀 뿔뿔이 좀 흩어져 있어서 이 부분의 학생들을 개별 차이가 심한 부분을 어떻게 집합 교육을 시키느냐 이 문제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217개가 있고 업무 지침으로 할 수 있게끔 열어놨다 하지만은 전국에 170만 명이 있어요. 그 외국인들이. 근데 거기에 외국인 가족 이런 사람들이 실제 이 범위 밖에서 있는 사람들 이용률이 4.1%예요. 실제 이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 네, 전체 외국인 부분은 그래서 또 담당 부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서 조정위원회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도 입국 청소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21만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도 지침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세부적으로 그 굉장히 밖에서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여기도 지금 우리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한 27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육부를 통해서 그때 아이들은 우리가 초중고 학생들인데 얘네들이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이 찾아져서 교육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교육부하고 여가부하고 업무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전체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그 청소년 지원센터로 이렇게 지원을 받으러 들어와 오는데 이 발굴되는 경로를 보면은 교육부를 통해서 정식 학교 관련된 문제인데 학교를 통해서 교육부를 통해서 여가 그 지원센터로 오는 아이들이 17.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처 간에 이 업무가 이렇게 협의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저 협의가 안 되는 것보다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를 전달해 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예. 개인정보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빨리 여가부가 지금 지원센터를 갖다 이렇게 몇 개입니까? 202개 있습니다. 202개가 있죠. 예. 이걸 만들어서 아이들을 잘 또 교육을 시켜갖고 학교나 아니면 사회 적용 훈련을 시켜서 되돌려 보내서 안착을 시켜줘야 되는 역할은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 자료를 제대로 못 받아갖고 아이들이 노출돼서 학교 밖에서 막 방황하고 이러는데 여가부가 애들 통계조차 모르고 있으면은 애들을 잘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게 우선입니까? 애들 개인 정보가 저는 거기다 대고 애들한테 개인 정보 타령하는 게 너무 한심해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100번 지당한데요. 그 교육부에서도 그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그래서 있는 교육부에서 그 17.5%밖에 여기 연결을 못 시킵니까? 교육지청을 포함한 200여 개의 협의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전담 기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침을 지금 곧 개정합니다. 다만 이게 교육부에 아무리 요청을 해도 그 학교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한계가 아니, 근데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개인 정보로 얘기하는 게 분류되는 게 좀 웃기는 게 아이들이 학교에 안 나오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은 다 이렇게 우리 학교에 누구 찾아갖고 그 아이들을 지원센터에다가 교육지원청에서 연결을 시켜줘갖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과정이 개인 정보하고 뭔 상관이냐 말이에요. 이미 얘가 안 나온다. 매달 학생 지도 선생님들이 찾아갖고 안 나오는 아이들이 누구 있는지 찾아갖고 그런 아이들 그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면 교육지원청이 통계해서 교육부에서 여가부가 오면 여가부가 그 추적해갖고 해당 센터에다가 연락해갖고 아이들 찾아가서 상담해서 데려다가
잘 보호해주고 다시 되돌려주고 이런 역할인데 거기 무슨 이미 학교에 애들 신상 정보가 다 있는 거고 그걸 갖고 얘가 어디로 집 나갔어요 학교 안 들어오니까 세상에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게 무슨 개인정보가 뭔 상관입니까? 의원님, 충분히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시고 타당한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개인적 인적 사항을 접수를 해서 그 개인적인 여러 부분을 드리고 올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국회에서 법 개정을 좀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개정할 거면 해야죠. 네, 김병현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미혁입니다. 여가부 장관님, 네. 지난 임시국회 6월하고 7월 임시국회 때 그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셔서 지금 PPT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출석하셔서 제가 2014년 조윤선 장관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위안부 기록 등재 사업 예산 4억 4천만 원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질의 드렸을 때 네. 문화재청의 조언이 있었다. 저기 나오죠? 문화재청의 조언이 있었다 얘기하셨고 또 2015년 10월 15일 문화재청을 포함한 관계기관 협의에서 정치적 어젠다화를 우려해서 집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하신가요? 네.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이 문화재청에다가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이게 그 옆에 그 문화재청 제출 자료라고 돼 있는 거 한번 봐주시면 2014년부터 2016년 10월 현재까지 저희가 자료를 지금 요청했으니까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기록물 등재 신청 주체나 여가부의 등재 신청 민간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이 유네스코 규정에 위반된지 여부 등에 대한 자문, 조언, 권고, 의견 제출을 한 바가 없다는 답변을 10월 10일 날 제가 제출을 받았어요.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게 유네스코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거는 이게 난징 대학살 사건이 유네스코 유산 기록문에 등재되면서 문제화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이게 정치 이슈로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게 등재 기준에 뭐 국가가 지원하고 이런 게 규정 위반이라는 답변을 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거를 염려해서 그 이후에 실무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문화재청 담당 직원 그리고 유네스코 위원회 그리고 민간단체를 추진했던 민간위원회 여러 국가기록원 이런 등에서 실무자들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그 이후에는 한국의 그 위원회가 민간위원회가 4월에 결성됐던 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어느 정도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문화재청에 조언하고 그러니까 6월 23일, 10월 15일 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장관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답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시 그래서 한번 아마 청장님께서는 실무자가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는 거를 미처 인지를 못해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 특별히 기록으로 난 게 아니고 거기를 회의를 하기 위한 회의체를 잠시 구성했었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그 장관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던 거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제가 그때 규정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관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도 확인을 다시 한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정치적 어젠다화를 우려해서 이걸 집행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음 그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가해국 일본 정부는 그 일본군 위안부 기록의 그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를 먼저 정치적 어젠다로 공론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네스코 분담금 납부를 미루고 위안부 자료 유산 등재를 저지하겠다는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원래 그 정치적 어젠다를 우려해가지고 공론화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일본은 먼저 공론화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고 하면 저희가 여성가족부 주체로 개최된 관계기관 회의 자료 예를 들면 15년 10월 15일 같은 거를
제출하고 회의 논의 내용, 결과 등을 확인하면 사실 간단하게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여가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문화재청이 확인한 바로는 기록물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의 경우에는 이거를 심의하는 14인의 국제자문위원회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 이 부분을 제외하면 그 지원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월 15일 회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 제출 안 하신 부분을 빨리 제출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하게 회의체를 잠시 운영을 했지 특별한 기록을 남긴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실 게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도 이 관련 내용들을 알고 있고 제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입장도 우리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도 등재 신청 시 충분하게 예산적 지원을 못했지만 등재에 필요한 많은 일들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지금 어쨌든 회의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보세요. 한쪽 자리라도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실제로 이 등재 관련해서 서울시는 일제와 일본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9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학술행사 홍보 전시활동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가부가 지자체보다 못한 일본군 위안부 기념사업 주무부처라고 규탄당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 두 가지 자료 한쪽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확인하셔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다시 세 번째 PPT 보여주세요. 김태현 재단 이사장께서 김태현 재단 이사장이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셔서 아베 총리의 사과문을 요청하자고 공론화를 했었잖아요. 근데 요청도 하기 전에 아베 총리가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털끝만큼도 생각 안 한다라고 답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국인 우리 정부가 만든 재단이 가해군 이렇게 당당한데 피해국인 우리 정부가 만든 재단이 언론 등을 통해서 굴욕적인 사과문을 요청하는데 결국 사과를 안 해가지고 저는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이 존엄하고 자존심을 상할 건가 하는 생각에 사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혹시 김태현 재단 이사장이 사과문을 먼저 요청하자고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여가부 장관님과 상의한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재단 내에서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사과문을 요청을 한 거네요?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과문을 요청하자고 공론화했다가 결국은 털끝만큼도 생각 안 한다고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언론에서 하게 된 거는 정말 너무 잘못된 처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자존심이 정말 너무 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의 진정성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합의에 관한 진정성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태현 재단 이사장하고 혹시 만나거나 회의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이런 식의 잘못된 물론 잘하려고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결론적으로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이거 좀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를 공론화하신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네, 권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마지막입니다. 새누리당 이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누리당 이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주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국감 주 질의를 보면서 좀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좀 오해 소지가 있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금태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개인 청구권을 소멸한 걸 보냐 소멸하지 않은 걸 보냐 했을 때 소멸하지 않은 걸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국가에서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개인적으로 소송을 내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러면 도와줄 의향이 있느냐 물었을 때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말씀하셨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정부가 매정스럽다, 매정하다라는 또 생각도 들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좀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늘 그 하해치유재단 관련돼서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인원 파견 문제와 보조금 관련된 문제, 장관님께서 물론 다 모르고 계시면은 담당하셨던 국장이나 정책관이 나오셔가지고 여기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의 부분에서 우리 부에 있는 일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및 기념 사업 등에 대한 법률에 근거해서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런 형태로 필요시 개인이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라는 것은 개별적 사안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미 소송을 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치하하라, 합의가 되었으니까 치하하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드릴 수 없죠. 예,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인원 파견 관련돼 가지고는 인원은 재단이 설립될 무렵에 일단 재단을 준비하는 데는 재단이 전혀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한일 합의는 양국 정부 간에서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합의의 내용에 재단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거는 정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설립을 하되 민간의 주도로 좀 더 운영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민간 재단으로 설립하기로 정리가 된 거고, 그거는 민간, 그러니까 일제와 강제징용 피해자나 이런 부분도 민간 재단을 설립해서 했던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저희가 내용을 살펴봤고, 거기에 따라서 초기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나 이런 부분도 정부가 관여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재단이 설립하거나 발족되기 전에 정부가 관여해서 만들어주는 거는 당연히 정부의 몫이라고 보고, 다만 민간 재단이 초기에 움직이는 입장에서 전혀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다만 민간 재단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재단 이사들이 재단 설립의 목적에 맞게 순수하게 좀 자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간으로 설립한 겁니다. 아까 보조금 관련돼 가지고 1억 5천을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일본의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보조금을 지원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정부에서 하는 민간 재단의 경우에도 재단 운영 초기에는 그런 형태로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로 봐서 인적 지원과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 다만 피해자 할머니들 입장에서 본인들을 위해서 이 재단 자금이 출연이 됐는데 다른 비용으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장관님, 토사장이나 토쟁이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토사장, 토쟁이 청소년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냐면요, 청소년 도박에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토사장, 토쟁이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그 단어는 인지가 좀 못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토쟁이라는 말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에 빠진 친구들끼리 부르는 말이고요. 토사장이라는 것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총판 사장을 일컫는 말이랍니다. 청소년들끼리 하고 주고받는 얘기들인데, 그래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내 꿈은 토사장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빈번하게 나올 정도로 도박 중독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조사한 실제 조사에 따르면 2015년도 겁니다. 재학 중 청소년의 도박 문제 수준이 문제군의 비율은 1.1%고 이연군의 비율은 4%랍니다. 이보다도 더 심각한 거는 학교밖 청소년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문제군의 비율은 9.8%고
이 연구는 10.8%로 매우 그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본위원실에서 파악하기에는 도박 중독에 빠진 그 청소년 수가 한 23만 명 되고 그 속에 학교 밖 청소년이 한 8만 명 된다라고 봐집니다. 굉장히 좀 심각하고요. 또 경찰청에서 우리 본위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사이버 도박 그 피해자 숫자가 최근 3년간 급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2014년에는 110명 정도였는데 올해 8월 말까지는 한 270명 정도가 피해자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 도박 문제는 굉장히 좀 왜 더 심각하냐면은 이 위험성이 또 다른 불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게 더 심각하겠죠.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또 무엇보다도 그 도박의 경험과 도박 문제 이런 문제를 청소년에게 접하게 되면 성인까지 쭉 이어진다는 것들이 문제 제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이 청소년 도박과 관련돼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기서 대책이라도 한번 논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근데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관 답변 바랍니다. 네. 청소년 시절에 잘못된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게임 가몰입, 그다음에 청소년 성매매, 그리고 도박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로 단속과 더불어 그리고 치료와 재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디딤센터에서도 정서장애뿐만 아니라 도박 이런 부분 특정 중독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교육을 하는데 청소년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실질적인 그 단속과 그다음에 이 부분을 건강한 상태로 이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청소년 관련해서 전문 도박 치료 재활센터는 없고 성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좀 늘고 있어서 아직 초기에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할 때 인원과 지금 발생하는 비율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일단은 디딤센터나 이런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당장 도입을 하고요. 추후에는 센터나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1차 질의를 마치면서 앞에 질의에서 확인할 부분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아까 그 김병현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학교 밖 청소년 그 정보 연계율을 17.5%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는 학업 중단자 47,070명 중에서 15,490명, 약 한 32.9%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서 자료를 좀 다시 좀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이제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해서 화해치유재단에서 면담을 하신 분이 총 32분 맞습니까? 정확하게 면담하신 분은 29분이시고요. 네. 두 분은 추후에 하기로 했고 한 분은 재단이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절하신 분 한 분 있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29번 중에서 본인을 직접 다 만나셨습니까? 본인을 만났습니까? 네, 본인과 보호자를 동시에 만났습니다. 네.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은 11명, 그 다음에 보호자 도움이 13명이라고 들었는데 그 13명이라고 하는 거는 보호자와 본인이 같이 포함된 13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망하신 분도 그 사이에 사망하신 5분이 계셨죠. 올해. 5분 포함해서 29분인 거죠. 네, 네. 그리고 3분은 일단 현금을 거부하신 분이시고요. 아닙니다. 현금을 거부하신 분은 할머니 한 분, 피해자 할머니 한 분 계시고, 네. 예, 두 분은 추후에,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어제 이제 그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가 그 라디오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워낙에 이제 김태현 이사장님도 이 성격을, 이 치유금에 대한 거를 배상금 성격의 치유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할머니들한테, 그 피할머니들한테 전달이 될 때, 그 배상금이라고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혼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제가 아까 그 녹취록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가서 설명을 했고 그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피할머니들의 반응은 뭐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사실 여성가족위원들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까 그 녹취록에 있어서 제가 이제 국회법 이런 거 다 찾아보니까 뭐 국가 안보와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개인 정보 이런 거는 이렇게 가리더라도 어떻게 질문을 했고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그 녹취록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오늘 국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출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이 논의가 분명하게, 왜냐하면 좀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다수의 할머니들이 동의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런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이후에 좀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아직 우리 부에서 29분이 시간이 그 동안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전체 피해 할머니들의 녹취록을 다 풀지를 못했습니다. 몇 분만 풀었는 상황이고요. 그 풀었는 몇 분이 지극히 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핵심되는 내용 부분, 발언의 내용들은 일부 발췌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거를 그 오늘 부분이 중으로, 필요하시다면 네. 저희가 녹취를 풀었는 그러니까 전체 못 풀고 몇 분 풀었는 부분들 중에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사적 정보를 좀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좀 살펴보고 마칠 때쯤 시간이 저희가 좀 필요하고 원래 이게 녹취록을 푼다는 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몇 줄 정도로는 뭐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질문과 답변에 대한 거 그것만 간단하게 해서 조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일부에 대해서만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현재까지 된 합니다. 부분에 대해서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권명호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일본의 진정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화해치유재단의 이사장님이 외통위 국정감사장에서 하신 이야기를 제가 쭉 봤습니다. 근데 물론 사과 편지를 요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정부가 일단 일본 정부의 이런 취지, 감성적인 접근 내지는 어떤 사과 편지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한 적은 없나요? 아까 장관님께서 일본의 진정성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어서 지난번에 아베 총리의 어떤 그런 반응이 나온 것인지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가 공식적인 상황의 외교부의 어떤 상황인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확인을 조금 하셔서 그러면 이 부분도 또 오늘 논의 과정에서 또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증인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확인이 가능하면 외교부를 통해서 그 얘기도 좀 확인을 해주셔서 이따가 저희가 국감 과정에서 좀 여러 의원님들한테 그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외교부를 통해서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 네. 예. 네, 그럼 이정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께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원에서 지난번 2015년 국정감사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제출을 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결과 보고서는 나와 있는데 추후 이행 계획에 대한 보완을 해가지고 주겠다고 자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추후 이행 계획서와 조사 결과 보고서는 엄연히 다르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한가원에 정확하게 좀 요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들으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이게 상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더 면밀한 조사 파악이 필요하고 많은 한가원에 고용됐던 노동자들이 이 과정에서 아까 고용과 여러 가지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제 질의 끝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번 일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한가원을 감사를 공식적으로 좀 청구하시는 부분을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일단 우리 주무부서에서 한 번 더 살펴볼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저기 그 여야 그 간사 간의 합의를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협의를 하셔서 아까 저는 이제 내부 감사를 먼저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보고서를 못 내시겠다고 한 건가요? 우리 한건 그 원장님 내실 수 있는 거죠? 그 보고서는 보고서도 후속을 결과 보고서 오늘 중으로 결과 보고서 여기 주실 수 있는 거죠? 그걸 좀 더 마무리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단 보고서는 나온 거죠? 보고서는 나온 거죠? 그러니까 추가하더라도 보고서는 나온 거죠? 조사단 회의는 3차에 걸쳐서 했지만 그 확정적인 그런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후속 조치하고 함께 해서 제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라집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는 나왔다는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것에 대한 추가 이행 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까 답변이랑 지금 답변이랑 또 달라지시려고 하시는 예, 요 문제는 저기 여가부 장관님께서요. 한가원의 그 결과 보고서 법인으로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가 지난 국감에서 제기를 해서 그 내부 그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금 계속 공방을 할 수는 없으니까 좀 확인을 하셔서 확인되는 대로 결과 보고서가 제출이 가능한지 아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의사진행 발언, 예, 정춘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송희경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어서요. 지금 이 증인 채택과, 증인 채택 또 참고인 채택이 여야 합의가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합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협의를 한 건 맞고요.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합의라고 얘기하셔서 이 부분이 좀 변경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화해치유재단에 재단 근무자 이력 및 경력 사항, 신규 채용 지원자 현황, 재단 고문 명단, 재단 예산 지출 내역, 재단 설립 전후 현재까지 수발신 공문 원본 및 별첨 자료 원본, 그리고 재단 설립 신청서 첨부 서류, 제출 서류. 8월 26일 공문 대사관이 재단 계좌 정보 통보 내역 이 서류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어저께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습니다. 확인을 저희가 해봤고요. 지금 저희가 9월 21일부터 10월 17일까지 10번에 거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통화도 했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제 여성가족위원회 전문위원께 질의한 결과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 기관인 것은 맞다. 이렇게 확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차례에 걸쳐서 문자 보내고 가면서 계속 담당자하고 전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원 보좌관의 갑질이 아니라 자료 좀 제발 달라고 어저께 자료 등 제출 요구 신청서 이거를 전달하러 갔습니다. 왜? 공문으로 달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료 좀 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과정을 모르시면서 겁박을 했다는 둥, 협박을 했다는 둥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신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더군다나 무슨 동료 의원에 대한 존중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매우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언을 하시려면 사실을 제대로 다 확인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1차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가 조금 있다가 좀 휴식을 할 거기 때문에요. 2차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 시간은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개인 청구권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매정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러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적극 찬동하고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관님께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제 지원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 그런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지원하실 계획이나 의사가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그 이미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제가 요거 그냥 고추하고 하니까 제가 질문한 것만 좀 답을 주십시오.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건 다 답을 하신 거고요. 일본을 상대로 정부 지원 부분은 개별적 사안이라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 있는 거는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지. 방금 좀 전에 그 장관님께서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합의가 있다 그래서 취하하라거나 그러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만약 새로 소송을 내거나 진행 중인 소송에 법률적인 어떤 그 지원을 하거나 도움을 주실 의사나 계획이 있으신지 물어본 겁니다. 과거에도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지원은 한 게 없습니다. 아니, 제가 과거에 어땠냐고 물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네. 앞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뭐 그 부분은 개별 사안이라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시겠다는 겁니까? 검토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10월 15일에 그 나의 자국 나의 것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검은 시위, 이런 그 일이 있었던 거 알고 있습니까? 이날 어떤 주장이 있었는지, 왜 이런 집회가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뭐 그 낙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신체 보호와 또 결정권이 필요하다, 낙태 불법에 대한 반대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 복지부가 낙태 수술 단속 강화해서 의사 자격 정지를 1개월 하던 것을 12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오늘 백지화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현재 인터넷에서는 여성들의 임신 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 개정 1만 명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정부의 출산율 정책에 따라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규제가 달라지는 것은 여성의 몸을 국민 재생산 도구나 국가의 통제 수단으로 보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낙태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이나 여성의 결정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장관님께 그 견해를 묻지는 않겠는데요. 제 견해도 말씀을 안 드릴 텐데, 문제는 당연히 아이를 낳는 것이 더 좋아야 되고,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중앙일보에 난 칼럼에 16세에 아이를 가져서 17세에 엄마가 된 영국 고등학생의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가 많이 문제되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인데요. 우리는 모자보건법에서 이제 거의 전면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칼럼에서는 칼럼 내용이니까 제가 사실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영국에서는 24주까지 자유롭게 낙태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출산한 경우에 주거 지원을 포함한 사회복지 혜택이 주어지고 또 주위에서 손가락질을 받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고등학생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지 마는지를 결정해야 되면, 사실 낳으면 사회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그것은 고사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거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게 현실일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특히 미성년자들의 이 출산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어떻게 상황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없었어요. 네, 일단 미성년 청소년들이 임신을 했을 경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했을 경우, 그리고 또 강간이나 이런 다른 사유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저는 원한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원한 경우에는 저희가 장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를 저희는 교육부도 권유해서 학교 법도 바꿔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실제 현실에서 그렇게 되지는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미혼이나 혹은 어린 임신의 경우에는 미혼모 시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 이런 소녀들이 학업이나 그리고 취업 교육을 통해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네, 복지부에서 지원해야 될 것도 많겠지만 여가부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출산이라는 것이 절대 죄로 인식돼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호텔 유흥 비자 문제에 대해서 비자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호텔 유흥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본래 목적인 공연 활동이 아니고 유흥 접객 행위와 성매매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좀 알고 계시죠? 네. 지난 6월 27일 날 차관님이 단장이 돼서 주제로 44차 성매매 방지 대책 추진 점검단 회의를 했는데 그 이후로 정부에서 여가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 E6-2 비자로 입국한 올해 그 외국인 여성들은 4,300여 명이 넘습니다. 이런 여성들이 유흥업체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굉장히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부에서는 관련 부처하고 일단 제일 먼저 인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 단속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게 외국인들이 현지에서 오디션 심사를 거쳐서 테스트 영상을 한국에 보낸 다음에 한국 영사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참 보기가 흉한데 이 분들이 들어오셔서 성매매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